2024년 11월 15일 방송된 삼척 학교폭력 가해자 살해 사건은 3시간 동안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인데요. 중증 지적 장애를 갖고 있던 승호 씨. 사건 당일 박 씨는 승호 씨의 머리카락과 눈썹을 불로 지지고 강제로 소주를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승호 씨는 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는데요. 2024년 9월 재판부는 승호 씨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며 사건이 알려지자 무료 변론에 나선 변호사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사건 기사를 보고 일단 너무 마음이 아팠고, 이런 불행을 당한 분들한테 누군가가 무료 도와준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생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옆에 이제 박현주 변호사님하고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했을 때 이제 박 변호사님이 선뜻 응해 주셔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검사로 21년을 재직하고 나온 이제 올해 3년 차 변호사인데요. 변호사로 이제 새로 일을 시작하면서 뭔가 공익적인 봉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3일 재판부는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도 피고인의 입장과 변호인의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이제 1심에서 인정하는 내용들하고 조금 다르게 결국 인정된 거는 이게 정당방위 상황이었다는 것은 인정이 됐죠. 다만 이제 칼로 사람을 사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성은 인정이 안 됐던 거죠. 우리 이제 피고인이 아시다시피 당시에 미성년자였고 또 발달장애인이었고 술도 많이 이제 강요위에서 마신 상태였다라는 여러 점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집행유예 판결을 주셨고, 바로 이제 석방시키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네, 보호관찰까지 해서, 그리고 일단 심신미약이 인정된 거. 네. 네. 사실 1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었어야 마땅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간과해서 솔직히 말해서 과잉방위나 정당방위는 우리가 시도는 하지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했으면, 대신 심신미약은 반드시 이제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은 받아들여진 거죠.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굉장히 좀 배려를 많이 하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랜 가혹행위 끝에 승호 씨가 살기 위해 했던 행동은 왜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과거에 이 사람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고 해서 지금 정당방위 상황은 아니에요. 예컨대 자그마한 폭력을 당했는데 그거를 무기로 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상당성 판단에 비추어가지고 상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침대 무방비 상태에서 누워 있었던 상태인데 이제 공격적으로 칼로 가격을 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치매의 상당성 부분을 인정하기가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흉기로 공격을 하는데 나도 옆에 있는 흉기를 가지고 찔렀다. 그렇다라면 이제 차원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근데 다른 방어의 여지도 있는데 사람의 목숨을 앗는 방법을 택했다라는 게 이제 좀 문제가 되었던 거죠.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선 현재성과 상당성 등 까다로운 기준이 충족돼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미국 등 해외에 비해 정당방위의 보수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치안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예요. 정당방위에서 상당성 요건을 확장시키면 그게 사적 보복을 허용하는 거잖아요. 국가의 형벌권이라는 거는 개인의 사적 보복을 금지하고 그거를 국가가 내가 대신 처벌해 줄게라고 인수를 한 건데, 개인의 사적 보복이 많아지면 사실은 그만큼 더 사회가 흉악해질 수도 있는 거고 난폭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사실 저희 변호사들은 정말 일반 그 국민들의 감정과 마찬가지로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라는 생각에서 이 정도는 이제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어도 적어도 과잉방위는 인정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하지만 전체 국가 공동체를 생각할 때는 쉽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네. 사건을 두고 진정한 정당방위다라는 여론이 대부분이지만 일각에선 살인은 살인일 뿐 범죄를 옹호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이 무죄를 주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그게 무죄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피해자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는다? 그거는 어떤 사람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 판단하기에 같은 하늘 아래서 이 친구랑 같이 살 수는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생각이 들었을 수 있잖아요. 이 친구 상황은 심신미약이 인정되었던 것만큼 모든 면에서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 사건을 통해 두 변호사가 우리 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제 기록을 보면 그 청소년들이 학교를 이제 나온 이후에 어떠한 이제 보살핌이나 이제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생활하는 이제 도중에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웠고 그 청소년들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좀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는 뭐 장애인 단체도 그렇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사회를 좀 더 밝고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너무 부족하다. 민관이 같이 합동해서 케어를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무사히 집행유예 기간을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도 한 번씩 이제 연락 주고받으면서 잘 지내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살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해 7월 먹방 유튜버 쯔양이 사이버 레커들에게 협박받아 수천만 원의 금액을 갈취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지난 2월 20일 카라큘라, 구제역 등 사이버 레커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태연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일단은 그 피고인 구제역의 경우엔 반복된 범행에 이르며 있음에도 전혀 반성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재판부에서 구제역의 과거라든지 현재 행위나 그리고 태도 등 여러 가지를 면밀히 살펴서 진실한 사실과 사회적 정의에 맞는 판결을 선고하셨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국진과 카라큘라는 집행유예로 구제역에 비해 낮은 형량을 받았는데요. 유독 구제역의 형량이 높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고인 전국진화 같은 경우에는 취득한 금액이 사실 좀 적었고 피고인 구제역에 비해서 가담한 범행 사실이나 인정된 범행 사실도 좀 적었고요. 그리고 카라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탁도 했고 지속적으로 사과라든지 반성의 메시지를 보냈었기 때문에 피고인 구제역에 비해서 조금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구제역의 경우에는 무죄 판결을 받아오겠다라고 재판 과정 내내 호언장담을 해왔고 피해자에 대해 조롱하는 발언들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죄질도 나쁘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납득할 만한 법리 주장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서 아무래도 피고인 이준희 쪽이 가장 높은 형량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은 반성은커녕 단지 용역비를 받은 것 때문에 범죄가 인정돼 마녀 사냥을 당했다며 지난 25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뭐 마녀 사냥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상 결국 피고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형의 선고를 받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장담했던 결과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약간 억지 주장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항소심에서는 구제역의 행동들이 뭐 고소를 한다던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1심 때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탄원할 예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1심 판결에도 연일 쯔양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쯔양 측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뭐 가세연을 포함해서 쯔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뭐 언론에 보도가 되진 않았지만 뭐 이미 형사 고소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추후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쯔양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레커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정의 구현이라는 명목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이들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진 않을까요? 사실 뭐 이번 사안을 계기로 소위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 유튜버들이 공인의 사생활을 공론화한다는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그런 관행이 강하게 처벌도 받을 수 있고 소위 이제 남는 장사는 아니다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유튜버들이 주로 생각하는 주된 목적은 뭐 수익 창출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 행위로 인한 유튜브 수익을 몰수한다거나 뭐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플랫폼에서 이런 영상이 게시가 됐을 때 빠르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무를 강화를 한다던가 해서 그 플랫폼들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